아니,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는 거니? 저에게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 했지요. 지금 어머니는요? 며느리를 내쫓은 지 몇 해 뒤 그 시어머니는 남의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바가지, 그 안에는 개가 먹다 남긴 밥. 굶주림에 못 이겨 밥을 움켜쥐던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엄동설 안에 쫓아냈던 바로 그 며느리를. 어째서 자리가 이렇게 뒤바뀌었을까요?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마음을 전하는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진사댁의 겨울, 순화의 숨막히는 하루. 새벽은 언제나 순화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각, 그 고요함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틈이었죠. 하지만 그 새벽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앞에 선 순화의 손은 물동이를 잡을 때마다 갈라진 손등에서 찬 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송금을 따라 깊게 터진 살갗 사이로 핏기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도 순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물이 그릇에 닿는 소리, 장독 뚜껑을 여닫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을 죽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안방에서 불이 켜진 것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물동이를 내려놓고 치맛자락을 여미는 사이 안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칼날 같았습니다. 잘 벼려진 칼이 아니라 녹슬고 이가 나간 나처럼 찍힐 때마다 더 깊이 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순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이 무릎뼈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그 열기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는 외풍이 치마 속을 파고들었으니까요. 칠거지약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리치기 전에 예고였죠. 순화는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살같이 다시 쓰라렸습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음탕하고 투기하고 나쁜 병이 있고 말이 많고 도둑질을 하면 내쫓을 수 있다 했다. 내가 그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스스로 헤아려 보거라. 순화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집에서 순화는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해명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명이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꾸중이 끝날 무렵 순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이 서 있는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지방 밖에 어정쩡하게 서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을 보는 척하면서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차라리 같이 꾸짖으면 미워라도 할 텐데 저렇게 외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화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불씨가 잘 붙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장작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져다 쌓인 나무 속에 손을 넣어보니 속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해두었다는 것을 순화는 알았습니다. 하인들 중 누가 그랬는지는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이 집에서 순화의 편은 없었으니까요. 불이 붙지 않는 장작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콱 막히는 그 냄새 속에서 순화는 눈물이 나는지
연기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눈을 비볐습니다. 하인들이 마당 건너편에서 무어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약방에서 들여온 보약값이 맞지 않는다며 시어머니가 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순아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돈에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실은 사랑채 쪽에서 나간 지출이 장부에 다르게 올라온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었으니까요. 내 탓이겠지. 순아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체념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흘려버리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순아의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참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담장 위를 지나며 바람에 쓸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형체도 없이 흩어지는 그 눈을 순아는 부엌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만 사겨야 하는 말이었죠. 순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가라앉고 집안이 고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순아가 겨우 눈을 붙이려 할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혼잣말인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대문 열어라. 내쫓김 빈손 눈보라 속 첫걸음.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삐걱하고 나무가 끌리는 소리.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순아의 3년이 그 소리 하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아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 한 벌, 낡은 속적삼 하나, 그리고 면입 안 되는 엽전이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집 마당을 쓸고 이 집 솥에 불을 지피고 이 집 식구들 밥상을 차렸지만 순아가 손에 쥐고 나온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인 둘이 양옆에 서서 순아의 등을 밀듯 안내했습니다. 밀었다기보다는 떠민 것이었죠. 만인 명인이 원망 말라우. 한 명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순아의 말은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순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새벽 바람이 가루처럼 얇은 눈을 흩뿌렸습니다. 뺨이 아렸습니다. 눈물이 나는지 바람 때문인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을 뗐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꼴을 누군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각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오자 장터 어귀가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상인 몇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순아가 지나가자 힐끗힐끗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든 여인이 이 추위에 혼자 걷고 있으니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시선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사내아이가 순아의 보따리를 흘깃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순아는 그 시선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 끈이 그 순간 툭 끊어졌습니다. 내용물이 눈밭 위로 쏟아졌고 낡은 속적삼이 젖은 눈 위에 펼쳐졌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다 발로 툭 찼습니다. 일부러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동작에 주변에 있던 사람 하나가 낮게 웃었습니다. 순아는 무릎을 꿇고 속적삼을 주워들었습니다. 눈이 스며든 천이 손 안에서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굴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굴욕을 느낄 여유조차 사치인 것을 알면서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껏 내 탓이라고 눌러왔던 그 감정이 처음으로 다른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직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 불씨처럼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처마 밑에 일손 구함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아는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와 순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여인은 안 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아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주막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가게도 그 다음 헛간도 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문전박대라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하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복부에 갖다 댔습니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오늘 새벽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솜저고리가 젖어들면서 무게가 늘었습니다. 어깨가 짓눌리는 것인지 발이 무거운 것인지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겨울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얼음 위를 스치는 바람이 뺨을 베었습니다. 순아는 다리 위에 서서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 짧고 갈라진 울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순아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냈습니다. 장터 귀퉁이의 흰 고양이 설묘. 소리가 난 곳은 다리 아래쪽 장터 귀퉁이였습니다. 순아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무엇이 그 발을 움직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그 짧고 갈라진 울음이 순아의 발을 난간에서 떼어냈습니다. 장터 귀퉁이는 좌판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상인들도 잘 오지 않는 구석진 곳에 아이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흰 것이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진 천 조각처럼 작고 납작하게 엎드린 고양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있었고 고양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뒷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다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옆에 선 상인이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쥐잡는 값도 못하는 놈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양이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의지가 그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었죠. 순아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난간을 붙들고 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다를 게 뭐냐? 순아는 아이들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짐승도 숨 쉬는 목숨이다. 그만하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상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순아를 훑어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든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상인의 눈에 그것이 먼저 보였겠죠. 웬 여인이 남의 장사에 끼어두오. 이 고양이 내 것이오. 파시겠다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상인이 잠시 순아를 보다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두냥이라고 했습니다. 순아는 보따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엽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고양이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발버둥 치던 발톱이 순아의 치맛자락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치마 끝이 소리 없이 찢겼습니다. 순아는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상인이 받아들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냥이라 했는데 하나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아까와 다른 말이었습니다. 순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두냥이라 하셨습니다. 고양이가 다쳤으니 약값이 따로요. 장터에서 값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약자를 앞에 두면 더 흔한 일이었죠. 순아는 잠시 상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값을 속이면 다시는 이 문턱 밟지 않겠소. 상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행색에 다시 올 돈이 어디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엽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말하면 안 판다는 말도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순아는 몸을 낮추어 고양이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가 물러섰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은 짐승이었으니까요. 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그대로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고양이가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코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작은 떨림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아는 천천히 고양이를 들어 품에 넣었습니다. 지늘기 엉겨붙은 흰 털이 축축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장터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아는 품을 더 조였습니다. 너 나랑 가자. 살자.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아의 품 안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도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인, 박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라더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장터 귀퉁이의 흰 고양이 설묘. 소리가 난 곳은 다리 아래쪽 장터 귀퉁이였습니다. 순아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무엇이 그 발을 움직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그 짧고 갈라진 울음이 순아의 발을 난간에서 떼어냈습니다. 장터 귀퉁이는 좌판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상인들도 잘 오지 않는 구석진 곳에 아이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흰 것이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진 천 조각처럼 작고 납작하게 엎드린 고양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있었고 고양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뒷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다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옆에 선 상인이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쥐잡는 값도 못하는 놈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양이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의지가 그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었죠. 순아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난간을 붙들고 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다를 게 뭐냐? 순아는 아이들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짐승도 숨 쉬는 목숨이다. 그만하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상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순아를 훑어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든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상인의 눈에 그것이 먼저 보였겠죠. 웬 여인이 남의 장사에 끼어두오. 이 고양이 내 것이오. 파시겠다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상인이 잠시 순아를 보다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두냥이라고 했습니다. 순아는 보따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엽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고양이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발버둥 치던 발톱이 순아의 치맛자락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치마 끝이 소리 없이 찢겼습니다. 순아는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상인이 받아들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냥이라 했는데 하나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아까와 다른 말이었습니다. 순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두냥이라 하셨습니다. 고양이가 다쳤으니 약값이 따로요. 장터에서 값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약자를 앞에 두면 더 흔한 일이었죠. 순아는 잠시 상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값을 속이면 다시는 이 문턱 밟지 않겠소. 상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행색에 다시 올 돈이 어디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엽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말하면 안 판다는 말도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순아는 몸을 낮추어 고양이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가 물러섰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은 짐승이었으니까요. 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그대로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고양이가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코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작은 떨림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아는 천천히 고양이를 들어 품에 넣었습니다. 지늘기 엉겨붙은 흰 털이 축축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장터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아는 품을 더 조였습니다. 너 나랑 가자. 살자.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아의 품 안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도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인, 박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라더라. 산속으로 도깨비터라 불린 빈초가. 등 뒤의 목소리는 순아의 발을 재촉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든 그 눈빛이 어떻든 지금 순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품 안에 고양이가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순아는 한 손으로 고양이를 감싸 쥐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도깨비터라고 불렀다는 그 초가가 산 중턱 어딘가에 있다는 말을 장터에서 흘러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흉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비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걸음마다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르막에서 미끄러지면 무릎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품 안에 고양이가 흔들릴 때마다 순아는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넘어져도 고양이만은 눈 속에 박히지 않도록 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2번 미끄러지고 3번째에 겨우 중턱에 올라섰을 때 나무들 사이로 낡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초가였습니다.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은 경첩이 헐거워진 채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는 눈이 고르게 쌓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순아는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저항하듯 버티다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른 집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닥에는 쥐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썩어가는 집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덕은 재조차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불을 피우지 않은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벽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아는 품에서 고양이를 내려 집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양이는 새 공간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리다 그 자리에 웅크렸습니다. 순아는 화덕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찾았습니다. 굳은 재를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씨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집단에서 마른 것을 곤란해 화덕에 넣고 보따리 안에 있던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손이 곱아 있었습니다. 부싯돌을 쥐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튀겨도 불씨가 붙지 않았습니다. 겨우 작은 불꽃이 일었다 싶은 순간 집에 옮겨 붙으려다 꺼졌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5번째였는지 6번째였는지 모를 때 마침내 집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어찌나 반갑던지 순아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화덕 안에서 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굴뚝이 막혀 있었는지 연기 일부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질까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화덕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열기가 손등을 감쌌습니다. 낮에 불씨를 살리다 스친 자국이 손등 한쪽에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데인 것이었습니다.
찬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화덕의 열기가 몸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그 이상한 온도 차이가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말을 하고 나자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던 힘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길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순아는 고양이 쪽을 보았습니다. 이 집이 무섭니다. 나도 무섭다. 고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 소리도 커졌습니다. 기와장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멀리서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아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양팔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울지 마라. 들킬까 두렵다. 고양이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순아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그냥 숨을 고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초가 안에서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아는 고양이를 품으로 끌어당겨 안고 화덕 앞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끝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감각이 따뜻함이 아니라 통증으로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빛이 문틈으로 스며들 무렵 순아는 눈을 떴습니다. 고양이는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아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눈 위에 새벽빛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초가를 돌아 산길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의 주인, 그리고 수상한 종이의 소문. 발자국은 어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크기가 순아의 것보다 훨씬 컸고 눈이 깊게 눌린 것을 보면 가벼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초가 옆을 돌아 산길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뚝 끊겼습니다. 바람에 지워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아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끊긴 자국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눈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품 안의 고양이가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발자국 냄새를 맡으려는 것인지 그냥 순아 곁에 붙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을 조금 눌러주었습니다. 순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움을 느낄 여유보다 배고픔이 먼저였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내려가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을 무렵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이 순아를 보고 나직이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이는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사방에서 순아를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레박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순아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우물 안으로 내렸습니다. 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물 냄새였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 순간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순아의 발등에 앞발을 올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찌나 가벼운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아의 눈에
우물 테두리 한쪽이 들어왔습니다. 이끼가 낀 돌 표면에 서리가 얇게 올라와 있었고 두레박이 닿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아는 손을 바꿔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고양이도 발을 내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물을 채우고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곡식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장터 쪽으로 향했지만 지나는 사람마다 순아를 보는 눈이 같았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도깨비터 근처에 사는 여인이라는 말이 벌써 돌았는지 한 안악이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지나쳤습니다. 도깨비터엔 얼씬 말라 했거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흘렀습니다. 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서 지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주막 주인이 나왔습니다. 순아를 보더니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묵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종이에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도장만 찍으면 죽 한 그릇 준다. 순아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아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에 속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인지 단어들이 얼핏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뜻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던 순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종이에 손도장을 찍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순아는 종이를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살아도 내 손은 내 것이오. 주막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 아까운 것인지 뜻대로 되지 않아 불편한 것인지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아는 그 앞에서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막 주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바람 속에 술 냄새가 섞여 날아왔습니다. 허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순아는 배를 한번 꾹 누르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중에 떠돌이 약초꾼과 마주쳤습니다. 지게를 진 늙은 사내였는데 순아를 흘깃 보더니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 산 근처에 계시오. 순아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 산에서 뿌리 캐다 잡혀간 이가 있다오. 조심하시게. 그것만 말하고 사내는 지게를 고쳐 매며 내려갔습니다. 순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말의 무게가 발걸음마다 따라붙었습니다. 잡혀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잡아가는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이 더 불길했습니다. 초가에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순아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문틈에 무언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은 쪽지였습니다. 순아는 그것을 뽑아 펼쳤습니다. 글씨가 거칠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혹은 일부러 흘려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오래 살 집 아니다. 폭우의 밤, 무너지는 산, 살아남는 선택. 비는 낮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순아는 그것을 듣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쪽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순아는 지붕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비워둔 초가의 지붕은 곳곳이 성그럽고 비가 제대로 내리면 버티지 못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짚을 골라 얹고 벌어진 틈에 흙을 채우고 무너진 처마 끝을 받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2개뿐인 것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사다리 대신 쌓은 돌 위에 올라서서 집단을 얹을 때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젖은 짚은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금니를 물고 한 단 더 얹고 또 한 단 더 얹었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 속으로 들어온 빗방울이 따갑게 쏘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겨우 큰 구멍들을 막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안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서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문틈으로 흰 빛을 밀어 넣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순아는 화덕 앞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불은 진작에 꺼졌습니다. 빗물이 굴뚝으로 흘러들어 불씨를 적셔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땅에서 오는 소리였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굉음이 산 위쪽에서 울려 내려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진동이 바닥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아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설묘가 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평소에 잠자리를 잘 뜨지 않는 고양이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바람에 어딜 가자는 거냐? 순아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순아는 잠시 설묘를 보다가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새로 뚫린 틈으로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막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겁내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순아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엽전, 부싯돌, 나뭇잎 몇 줌. 손에 잡히는 것을 넣고 설묘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폭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뺨을 때렸습니다. 통증이 선명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흙이 발밑에서 무너지며 순아의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박혔습니다. 통증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릎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렀습니다. 빗물에 섞인 피였습니다. 순아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설묘가 품 안에서 버텼습니다.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잠깐씩 주변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빛에 의지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때 설묘가 멈췄습니다. 품 안에서 몸을 굳히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아는 발을 멈췄습니다. 설묘가 그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아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한 뼘 앞 땅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그 틈 너머로 돌무더기가 불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뎠으면
그대로 쏟아지는 흙과 돌 속으로 빠졌을 자리였습니다. 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바위를 등지고 낮은 곳을 찾았습니다. 바위 아래 오목하게 파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웅크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설묘를 가슴에 더 깊이 안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갚아야 한다.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자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온몸을 적신 빗물도, 손끝의 떨림도 그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단단함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순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묘는 품 안에서 조용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등 뒤 산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 하는 소리였습니다. 길고 묵직하게 이어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초가가 있던 방향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자리, 드러난 흙더미, 기이한 산삼의 발견. 날이 밝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빗속에서 버텼던 밤이 그만큼 길었던 것인지 아니면 순아의 몸이 그만큼 지쳐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위 아래 웅크린 채로 눈을 뜬 것은 새벽빛이 나무 사이로 겨우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멎어 있었습니다. 대신 물 흐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땅 위를 흐르는 소리,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소리, 바위 틈새를 빠져나가는 소리. 밤새 내린 비가 산 전체를 적셔놓은 것이었습니다. 설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품에서 나와 바위 앞에 앉더니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순아는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밤새 굳은 것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지 무릎자리에 피가 말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구부렸다 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초가가 있던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간밤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여 길을 막고 있었고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물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아는 한 걸음씩 확인하며 올라갔습니다. 초가가 있던 자리에 닿았을 때 순아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초가가 없었습니다. 지붕도 벽도 화덕도 산 위쪽에서 쏟아진 토사가 그 자리를 덮어버렸습니다. 흙과 돌과 부러진 나무가 뒤엉켜 쌓인 더미가 한때 초가였던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다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도라는 감정이 오기 전에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 초가가 자랑스러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쥐똥이 굴러다니고 바람이 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아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설묘가 토사더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다가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생필품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화덕쪽이 묻힌 자리를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굳은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파냈지만 쓸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벽 쪽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방향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흙더미가 절벽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아는 더미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언가 건질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 절벽 가까운 곳에 땅이 파헤쳐진 듯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흙과는 다른 결이 보였습니다. 희끗한 것이었습니다. 젖은 흙 사이로 가늘고 긴 뿌리가 몇 가닥 뻗어 있었습니다. 순아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뿌리였습니다. 뿌리치고는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 손가락처럼 갈래가 갈라져 있었고 줄기 쪽이 오래된 것임을 짐작하게 할 만큼 굵었습니다. 순아는 아버지 집에서 어릴 때 약재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본 그림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약초라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끝내면 욕심이 생길 것 같았고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순아는 잠시 그 뿌리를 내려다보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반복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파냈습니다. 급하게 하면 뿌리가 끊길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이 흙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 냄새와는 다른 묵직하고 쓴 냄새였습니다. 뿌리가 손 안에서 무게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 위쪽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아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묘가 순아의 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조용히 해. 제발. 설묘가 소리를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아는 몸을 낮추고 흙더미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뿌리를 보따리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훔치고 있지? 약재상 거래, 소문, 그리고 도깨비터의 욕심 많은 눈들. 목소리의 주인은 산직이었습니다. 허리춤에 낯을 찬 중년 사내였는데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아를 위아래로 훑더니 보따리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아는 보따리를 등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캔 것이면 임자가 있소. 사내가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밤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소. 묻힌 살림을 찾는 것이오.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내가 토사 더미 쪽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가 잠시 순아를 바라보다가 낫자루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이 산에서 얼씬거리면 관가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내는 올라온 길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뿌리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잔뿌리가 몇 가닥 붙어 있었습니다. 순아는 그것을 치마폭으로 감싸 다시 보따리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장터 약방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감초와 계피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순아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약재상은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안경을 낀 채 약재를 정리하다가 순아를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행색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순아는 보따리에서 뿌리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재상이 안경 너머로 내려다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뿌리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잔뿌리를 살피고 줄기 굵기를 짚어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동작이 길어질수록 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은 보통 산삼이 아니오. 약재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약재상이 값을 불렀습니다. 순아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값이었습니다. 순아는 잠시 뿌리를 바라보다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보겠소. 약재상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순아가 돌아서는 것을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값을 다시 불렀습니다. 처음보다 높았습니다. 순아는 돌아섰습니다. 값을 속이면 다시는 이 문턱 밟지 않겠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재상이 순아를 한동안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른 값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값을 받았습니다. 동전이 손 안에 쌓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감촉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약방을 나오면서 순아는 동전을 보따리 깊이 넣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뒷덜미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걸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멈추는 척하다가 좌판 사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뒤쪽을 훔쳐보았습니다. 낡은 갓을 쓴 사내가 좌판 너머에서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순아는 반대쪽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뒷골목에는 젖은 집 냄새와 하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구비를 2번 돌고 나서야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아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아는 산 아래 빈 헛간을 빌렸습니다. 주인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엽전 몇 양을 내밀자 늙은 농부가 말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지붕이 성한 곳이었습니다. 바닥도 흙이었지만 물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설묘가 구석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다가 집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아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재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통 산삼이 아니라는 말. 그 산에 그런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다른 생각도 왔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도깨비터 근처 땅. 아무도 쓰지 않는 땅.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피하는 땅. 다음 날 아침 순아는 약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약재상에게 그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깨비터 근처 땅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재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누가 탐내지 않겠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아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원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들이 순아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진사댁의 균열, 달콤한 말, 그리고 무너지는 신뢰.
박진사댁 안채에는 언제나 비단 스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 더 그랬습니다. 옥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2이었고 얼굴이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비를 들릴 때 집안에 생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 안하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옥비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자세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인지 듣고 있다는 뜻인지 경계가 모호한 자세였죠. 시어머니는 그 자세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살림을 더 단단히 챙기지요. 옥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안은 내가 지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채 쪽 문서함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오면 읽는 척하다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옥비가 챙긴다고 생각했으며 옥비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뒷문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랑채 쪽으로 향하는 것을 헛간 쪽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하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이 집에서 못 본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낮은 속삭임이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다가 이내 그쳤습니다. 그 사내가 투전판과 연이 있다는 것을 집안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리꾼이 왔습니다. 낮에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였지만 눈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자리에서 그는 이자 날짜를 입에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약조를 어기면 체면이 먼저 무너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급소였습니다. 이 집에서 체면은 살림보다 먼저였으니까요. 장리꾼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옥비에게 살림을 더 조여야겠다고 했습니다. 옥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너무 빨리 끄덕여졌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 앞물건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패물함에서 은비녀 하나가 보이지 않았고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챈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하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 중 한 명을 의심했습니다. 그 하인은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사람이라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테니까요. 불신이 번졌습니다. 하인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말이 줄자 대신 눈빛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거나 바깥 출입을 하면서 집안이 조금 어수선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옥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날이 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장리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줄어든 폐물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채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서함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중요한 문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땅 문서, 재산 목록, 남편 이름으로 된 서류들. 시어머니는 일어나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서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열쇠였습니다. 문서함 옆 작은 서랍 안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걷잡을 수 없이 열쇠가 없구나. 아무도 없는 새벽 사랑채에서 그 말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업보의 문턱, 구걸, 굴욕, 그리고 순화의 마지막 선택. 박진사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사라진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서함 안에 서류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고 그 정리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땅 문서 2장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남편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여러 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옥비는 그 모든 일이 밝혀지기 하루 전에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거의 없이 비단 스치는 소리만큼이나 조용하게 장리꾼들이 들이닥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전날 밤부터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하인 몇만 남아 있었고 그들도 눈치를 보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진사댁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순아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온 것이었죠. 박진사댁이 망했다는 말, 며느리를 내쫓더니 결국 그 집 꼴이 되었다는 말. 순아는 그 말을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구걸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 근방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대문에 가까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아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게 뛰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쪽진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순아가 알던 시어머니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순아를 꾸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사람은 그 단정함이 모두 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연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가슴 어딘가에서 일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굴욕스러운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습니다. 순아를 아래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데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를 내쫓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받아줄 자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 지금 이 골목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이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밥그릇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인이 당황해서 물러서다가 들고 있던 것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잡으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땅에 손을 짚으며 얼굴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순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설묘가 순아의 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순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순아는 그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사람은 무엇을 압니까?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마당 한쪽을 보던 눈이 이제는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먼지가 가라앉는 동안 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대문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순아의 집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순아가 만든 집이었습니다. 해방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왔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팔이 곧 가벼워지지는 않는 그런 해방감이었습니다. 설묘가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낮게 한번 울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업보의 문턱, 구걸, 굴욕, 그리고 순아의 마지막 선택. 박진사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사라진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서함 안에 서류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고 그 정리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땅 문서 2장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남편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여러 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옥비는 그 모든 일이 밝혀지기 하루 전에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거의 없이 비단 스치는 소리만큼이나 조용하게 장리꾼들이 들이닥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전날 밤부터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하인 몇만 남아 있었고 그들도 눈치를 보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진사댁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순아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온 것이었죠. 박진사댁이 망했다는 말, 며느리를 내쫓더니 결국 그 집 꼴이 되었다는 말. 순아는 그 말을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국어라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 근방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대문에 가까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아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게 뛰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쪽진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순아가 알던 시어머니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순아를 꾸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사람은 그 단정함이 모두 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연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가슴 어딘가에서 일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굴욕스러운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습니다. 순아를 아래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데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를 내쫓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받아줄 자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 지금 이 골목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이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밥그릇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인이 당황해서 물러서다가 들고 있던 것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잡으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땅에 손을 짚으며 얼굴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순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설묘가 순아의 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순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순아는 그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사람은 무엇을 압니까?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마당 한쪽을 보던 눈이 이제는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먼지가 가라앉는 동안 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대문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순아의 집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순아가 만든 집이었습니다. 해방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왔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팔이 곧 가벼워지지는 않는 그런 해방감이었습니다. 설묘가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낮게 한번 울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가.